맨해튼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에서 한 발 비껴나 있던 미국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산업이 올스톱된 유럽 대신에 철강과 화약, 전함 건조에 나선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납품해서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US 스틸을 만들었던 모건과 베들렘 철강의 회장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1억 3,500만 달러어치 함포와 잠수함 등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던 화약 회사였던 듀퐁 역시 연합국 군수 물자의 40%를 제조하면서 떼돈을 벌여들였고 그로 인해 매출은 약 26배나 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전쟁 특수를 누리자 월스트리트도 호황 국면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주가가 뛰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재련 회사였던 아메리칸 스멜링 앤 리파이닝 컴퍼니는 5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오르게 됐죠.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 81달러였는데 그것이 무려 500달러로 1년 만에 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렘 철강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46달러에서 거의 10배이죠. 무려 459달러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배면 진짜 와. 1년 만에 와 진짜. 게다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금융 기업들로 꾸려진 차관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차관가요? 그중 큰 혜택을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맨해튼의 JP 모건 회사였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하라고 왜 잘 나가고 있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었던 영국은 1년 동안 18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미국 회사인 모건 회사에게 5억 달러를 빌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한테 그렇죠. 전비를 돈을 위해서. 빌리는 거네요. 그것도 다른 나라 은행에게. 다른 나라 은행에.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회사는 영국을 위해 전쟁 기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물자 조달 계획을 맺게 됩니다. 이건 1916년 미국 정부의 세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맨하튼이 전쟁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렸네요. 그렇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국은 유럽을 호령하는 최대 채권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와. 저때 빌려줬어야 됐어. 뭐를요? 돈을요. 1차 세계대전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맨해튼은 막대한 자본력과 권력을 갖춘 금융 기업들에 힘입어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도시였던 런던을 제치고 드디어 오. 세계 경제 제1위 도시로 등극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덕분에. 와. 그렇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뻘밭이었던 맨하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맨해튼은 1920년대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 그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 네, 시대적 맞습니다. 배경. 맞습니다. 파티하고 막. 그렇죠. 무슨 쇼일까 저건? 뭐야? 아 물을 마신다고요? 술이 아니라? 그리고 오줌 멀리 싸기 아니에요? 뭐 하신? 아, 입에서. 뭐야? 토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머머머. 이게 뭘? 아니 근데 입에 어떻게 저렇게 물이 들어가요? 브로드웨이 화려했다. 파리 화려했어. 나잇. 진짜 저때 다 부자였을 것 같아. 미국이 1920년대를 보통 광란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심에 맨해튼이 월스트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네요. 저. 당시 맨해튼은 주식과 투기로 졸부가 된 이들이 넘쳐나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맨해튼의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진짜- 진짜. 게다가 이전과 달리 맨해튼 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맨해튼 땅이 반과 브루클린 등지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밀려드는 인구의 도시화가 점점 위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땅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건물을 위로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맨해튼은 엘리베이터를 도입해 건물을 더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맨해튼에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초고층 건물에는 대형은행, 투자회사, 보험사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약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금융 관련 기업들이 맨해튼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주한 세계 초고층 순위 기록은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서 계속 갈아치워졌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무려 102층의 381m의 높이를 자랑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2년. 102년이요. 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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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년과 2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 근데 진짜 빨리 순식간에 지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2년도 안 된 아. 13개월이었습니다. 13개월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혹시 한국 회사가 지었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기한을 잘 맞추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돈이 넘쳐날 것 같았던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서 1929년 주가가 2개월 만에 무려 40%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공황인가? 그렇죠. 바로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간이 짧아져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축할 당시가 마침 대공황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 대공황이 시작되자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어요.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그들을 다 쓰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대략 한 3,4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헬멧 하나 없이 저거를. 그러네, 헬멧도 없네. 그냥 배려만. 와, 저게 스턴트 어머, 쇼하는 거 같아. 어떡해.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일을 못 진짜. 하겠다. 못하지 저거. 와. 이렇게 노동자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때마침 건축 수요가 줄어들자 건축 자재값도 내려가는 바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불과 1년 45일이 걸렸던 것이고 그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온 최악의 사건도 발생하게 됐죠. 바로 이 사건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 예. 2008년.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워낙에 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뭐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에는 세 단계의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프라임 등급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중간 단계를 RTA,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서브프라임 등급이다, 즉 낮은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이 낮은 신용 등급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주택 담보 대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지자 어차피 대출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팔아들이면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프라임 등급 외에 이자 수익으로 재미를 볼 욕심에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네. 당시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 와. 이런 말이 있을 그냥 정도였습니다. 막 퍼줬.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는 얘기. 뭐 그냥 체크를 별로 안 하고 누구나 대출이 대출을 가능했던 해준 거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금리로 생성된 거품이 이제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품이 꺼진 뒤 변동금리가 10%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은 갚아야 할 돈이 이제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니까 집을 다 내놓는 거지. 그렇죠. 수많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며 파산해버리자 은행에서 이 집을 가져오겠죠? 담보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결국 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준 게 문제였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업들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대거 투자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하니 여기에 대거 투자했던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게 된 것이었죠. 사기꾼들이네, 사기꾼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리먼 브로더스는 약 6,130억 달러, 당시 가치로 무려 67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아니, 당장에 못 갚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시간을 주든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아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물론 문제예요. 집 차압당하니까 못 갚으니까.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중간에 파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 투자했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8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19조 6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이경원이라는데 이경원이란 건 이제 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그 돈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와. 에휴, 사람들 욕심 때문에. 월스트리트 탐욕이 불러일으킨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바로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사상 최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좋건데. 이 인물의 정체는 바로 나스닥이 최고 자리인 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나스닥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나드 메이도프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사실 탁월한 투자 감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그에게 투자를 맡긴 고객만 해도 전 세계 136개국에서 3만 7천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버나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기를 쳤을까요? 버나드 메이도프는 신규 고객한테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고객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돌려막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돌려받기입니다. 이른바 폰지 사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가 투자받은 금액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 피해 규모인 약 650억 달러, 무려 약 72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72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한 상상할 수 개인이 없는 저렇게 돈이죠. 했다고요? 심지어 그의 고객에는 유럽 최대 은행이었던 HSBC를 포함해서 각 나라의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보험회사와 증권회사까지 전 세계로 뻗쳐 있었습니다. 여기엔 유명인들도 포함되었는데 E.T.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프로야구팀 뉴욕 매치 구단주 등도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겠네. 그렇죠. 나수지 기자님, 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행각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이 고객들이 내 돈 돌려줘 라고 반환을 계속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이 돌려줄 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가족들한테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이걸 들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150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150년형은 죽으란 얘기네요, 거기서. 근데 이로 인해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겠죠. 그래서 재산이 1,710억 달러나 됐는데 이 재산 모두 다 몰수가 됐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거 배상해라, 내 돈 내놔라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자살, 그리고 둘째는 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욕심부리다 가족 다 망쳐놨네. 아니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기를 벌였지?